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해외 취업 하우투 가이드로 발표를 하게 된 박병길이라고 합니다. 제목을 뭘로 할지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인터넷에 뭐 해외 취업에 대한 정보도 되게 많고 리뷰도 되게 많아서 뭐 손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인터뷰를 어떻게 했는지 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 해외 취업 경험을 바탕으로 좀 여러분들한테 좀 팁을 드리고자 저 나름의 방식을 조금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제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해외 취업할 때 하시는 걱정 보통 두 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이제 영어랑 인터뷰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고 인터뷰에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알고리즘 인터뷰라든가 시스템 디자인 인터뷰를 어떻게 하면 좀 앞선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마지막으로는 시작할 때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 이거는 이제 제가 해외 취업을 하다 보니까 이거 좀 일찍 알았으면 또 빨리 했었을 텐데 라고 하는 것들인데 마지막에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는 일단 전공자는 아니고요. 30살 때 개발을 시작했고 개발자를 왜 시작했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원래 해외 취업을 하기 위해서 개발자를 선택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개발자라는 직종이 해외에서 먹고 살기가 가장 지금은 쉽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일단 자기의 기술만 있으면 영어를 조금 못하더라도 충분히 어필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0살 때 개발을 시작했고 국비 학원에서 처음에 한 6개월 정도 공부를 하고 SI 회사에서 개발을 커리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좀 서비스 회사를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시리즈 A 스타트업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재작년에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시장이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좀 더 큰 회사, 규모가 있고 좀 안정적인 회사를 가고 싶어서 무신사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달에 베를린에 있는 잘란도라는 회사 로 오게 됐습니다. 회사 소개 잠깐 드리면 잘란도라는 회사는 베를린에 헤드쿼터를 가지고 있는 독일 기업이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글로벌 패션 이커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의 무신사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유럽에 있는 23개국에 서비스를 하고 있고 한 5개국의 지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링크 걸어놨는데 이상현 님이라고 잘란도에 8년 계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 인터뷰가 있어서 이거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베를린 가니까 베를린 왜 갔어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베를린 뿐만 아니라 이제 독일이 정말 큰 장점이 있는데 계약서만 있어도 본인이 자력으로 취업 비자를 취득이 가능해요. 이게 왜 장점이냐면 다른 영미권 국가, 영국이나 호주, 캐나다 이런 나라는 회사가 직접 비자를 스폰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영미권에 있다 보니까 경쟁자들도 엄청 많고 그리고 스폰서 비용을 부담하는데도 부담스럽고 회사가 요즘 IT 시장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채용도 많이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많이 줄어드는 거죠.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계약서만 있어도 지원자가 스스로 취업 비자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부담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회사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채용하려고 하는 게 베를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독일어를 하나도 할 줄 모르고 회사에서 전부 영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영어를 많이 사용해요. 보통 휴가를 28일 정도 줍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는 한 30일 정도 워케이션을 주거든요. 그래서 직장 동료분들 중에 한 분은 3개월 정도 밖에 나갔다가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워라밸이 잘 제공되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왜냐하면 워크데이가 60일이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20일씩이니까 이제 총 3개월을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프면 그냥 식노트라고 병가 쓰고 쉬면 돼요. 이거는 굳이 연차를 사용 안 해도 되고 그냥 아프면 아프다 얘기하고 쉬면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많은 실력 있는 개발자분들이 오세요.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메타나 아마존에 계셨던 분들도 계셔서 개인적으로는 많이 배우고 자극도 받는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걱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해외 취업을 시작하다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영어고 두 번째는 인터뷰인 것 같습니다. 자세히 조금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결국 듣기랑 말하기죠. 인터뷰 질문을 좀 이해를 못할까 봐 혹은 인터뷰 답변을 못할까 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인터뷰란 자리는 나의 실력을 검증해야 되는 자리인데 되려 영어를 걱정해서 실력을
잘 뽐내지 못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저는 이게 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인터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인터뷰 형식 자체가 되게 낯선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한 대답을 잘하면 되죠. 근데 해외 취업을 하다 보면 라이브 코딩이나 시스템 디자인 인터뷰를 하게 돼요. 근데 요거는 본인 스스로가 문제를 인지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를 스스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 인식, 문제 해결 과정 자체를 전부 다 본인의 생각대로 말을 하면서 풀어나가야 된다. 근데 그거를 영어로 해야 된다가 좀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정말 막막해요. 왜냐면 영어로 인터뷰 해본 적도 없고 뭐 이런 식의 인터뷰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계속 그냥 뭐 내피셜로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막 준비만 하고 미루기만 하고 블로그 글 찾아봐야지 리코드 풀어볼까 이런 생각하다가 나중에 되면은 회사 적응도 좀 되고 연봉도 좀 오르고 이러니까 결국은 포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이 막막함에 있어서 결국은 이제 포기까지 간다가 좀 큰 것 같습니다. 현실은 좀 어떠냐면 많이들 미루시잖아요. 실제로 이력서를 지원해도 대답이 거의 없어요. 이게 현실이라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시작을 하고 준비를 하셔도 늦지 않다. 정말 시간이 많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요게 제 발표의 기저에 깔린 컨셉이라고 보시고 참고해서 다음 내용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영어를 함에 있어서 좀 실수하시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영어를 마스터하고 인터뷰를 봐야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초, 중, 고, 대학교까지 거의 한 20년 평생 영어만 공부했는데 듣기랑 말하기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저는 영어 교육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직장을 다니고 개발 공부를 하면서 개인 생활을 하면서 영어 공부를 해서 영어를 마스터한다?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영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저는 인터뷰를 위한 영어만 하시면 조금 더 부담이 덜 것 같아요. 딱 인터뷰를 간신히 통과할 만큼의 영어만 저는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인터뷰를 함에 있어서 영어를 쓰는 부분은 저는 한 세 가지라고 봐요. 먼저 알고리즘 인터뷰, 시스템 디자인 인터뷰, 직무 인터뷰, 요 세 가지라고 봐요. 그러면 알고리즘 인터뷰는 내 알고리즘 푸는 거를 설명만 하면 되는 거고, 시스템 디자인도 내가 가진 시스템, 내가 작성한 시스템을 설명만 하면 되고, 직무 인터뷰는 내가 했던 거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근데 직무 인터뷰는 사실 질문이 정해져 있어요. 이 프로젝트 어떻게 했냐, 아니면 뭐 장점, 강점 설명해 주세요. 질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영어를 잘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암기에 좀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국에서 직무 인터뷰할 때도 거의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 부분은 알고리즘 인터뷰랑 시스템 디자인, 저는 두 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범위를 줄여놔도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영어로 막 말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영어를 너무 버벅거려서 막 말하는 것도 부끄럽고 그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런 마인드셋을 심어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 영어를 잘하려고 빨리 말하려고 하기보다는 느리지만 요점만 말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요점을 말한다는 거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이유를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예시를 얘기함으로써 상대방이 이 사람의 요점이 이거니까 내가 이제 설득을 당하겠구나 라는 방법론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회사에 러시아 개발자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영어를 잘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회의를 하다 보면 단어 몇 개 안 쓰고 되게 간단한 문장 같은데 이해가 굉장히 잘 되거든요. 발음도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은 딱 요점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더 이상 얘기 안 하세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고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의견을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하냐 마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어는 단순하게 표현만 할 뿐이지. 반대로 미국에서 오신 개발자 분들 중에 이제 한 분은 되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들어보면 알맹이가 없어. 그럼 러시아 개발자 분이 옆에서 이제 그래서 요점이 뭔데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식으로 뭐 한 문장, 두 문장 간단하게 얘기만 할 수 있으면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 다들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는 결국은 나의 의견을 피력하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능력이 있냐 없냐를 보는 건데, 그게 있으면 통과를 해서 회사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일을 하는 거죠. 좀 이런 마인드셋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라는 게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를 얘기를 해보자면 결국은 영어는 인풋하고 아웃풋만 많으면 사실 끝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범위를 정해놨죠. 알고리즘 인터뷰에 대한 인풋과 아웃풋이 많으면 저는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인풋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다른 사람이 알고리즘 인터뷰하는 영상, 시스템 디자인 인터뷰하는 영상을 많이 보고 본인이 실제로 알고리즘 인터뷰나 시스템 디자인 인터뷰를 목 인터뷰 형식으로 녹음을 해보고 한번 들어보시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한번 들어보면 자괴감에 빠질 정도로 내가 이렇게 정말 못하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저는 그 단계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발전할 게 있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녹음한 내용을 챗GPT 스크립트를 통해서 교정을 한번 해보시고 문장 구조가 뭐 두 갈씩이나 양갈씩에 맞냐라고 좀 검토를 해보시고 다시 이제 아웃풋을 만들어 보시는 거죠.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요거를 N회 반복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웃풋과 리뷰를 몇 번씩 반복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인풋은 안 중요하냐 하시는데 영어를 잘 못하시는 이유가 다들 인풋은 많은데 아웃풋이 없어서 영어가 말하거나 듣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아웃풋을 많이 내고 그에 대한 피드백으로 개선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자면 알고리즘 시스템 디자인에 대한 영어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느리지만 요점만 자신감 있게 전달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인풋보다는 리뷰랑 아웃풋이 정말 중요하고 이거를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 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터뷰인데요. 인터뷰에서 많이 하시는 실수가 저는 좀 한국 교육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사람들이 다들 정답을 찾으려고 하세요. 사실 정답은 없거든요. 근데 인터뷰라는 형식 자체가 뭔가 정답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올바른 대답을 해야 될 것 같고 바보 같지 않아 보이고 싶어 하니까 정답을 찾기 위해서 혼자 머릿속으로 고민을 하고 어떤 질문에 대해서 혼자 추측을 해서 그냥 답을 내려버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이게 정말 지양하는 방식이거든요. 해외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하면 대화를 하면서 정답을 찾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알고리즘이나 시스템 디자인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 좀 애매하면 질문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질문만 거의 한 반 정도 하다가 끝난 인터뷰도 있거든요. 인터뷰 과정 동안에. 그러니까 그만큼 질문이 중요하고 본인의 생각을 끊임없이 말씀하셔야 돼요. 인터뷰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피드백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게 또 디벨롭돼서 결국은 좋은 방향으로의 정답을 찾아가는 방식이 될 거고요. 그래서 실제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을 때 계속 질문하고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고 상대방도 계속 질문하고 말하고 이게 정말 많이 활성화돼 있거든요. 한국보다. 그래서 요걸 잘하는 걸 보여줘야 면접을 하시는 분들이 이 사람은 실제 회사 와서도 이렇게 일을 하겠구나 라는 인상을 받게 하도록 하는 게 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시스템 디자인을 할 때 저는 이런 방식으로 하거든요. 처음에 이제 문제를 받으면 문제를 한번 읽어봐요. 그리고 이 문제를 내가 이해한 게 맞냐라고 질문을 한번 하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 안에서도 좀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고 문제에 대한 완벽한 정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거시적인 디자인, 미시적인 디자인을 계속 끊임없이 이제 말로 설명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에는 여기서 더 개선할 거 없어? 라고 인터뷰 당담자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말을 안 해서 바보같이 보이는 것보다 차라리 바보같이 얘기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피드백으로 서로 디벨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정리를 하면 혼자서 추측하시지 마시고 애매하면 무조건 질문을 하시고 인터뷰 동안에 그리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말을 하셔야 돼요. 틀리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시기보다는 말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답을 말하기보다는 대화로서 정답을 찾아가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흔히 말하는 소프트 스킬을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인터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해결책을 여기 한번 녹여보려고 해요. 간단하게 해외 취업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보통 이제 링크드인 프로필을 작성을 하고 이력서를 막 넣게 되죠. 다음으로는 코딩 인터뷰를 보고 시스템 디자인 인터뷰를 하고 직무 인터뷰를 보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코딩 인터뷰랑 시스템 디자인 인터뷰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링크드인이나 직무 인터뷰에 대한 내용들은 인터넷에 많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초점을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먼저 코딩 인터뷰를 어떻게 학습할 것이냐 라고 봤었을 때 이제 브루트 포스라고 하죠. 그 가장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끝까지 풀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정답을 최대한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결국은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이 사람의 머릿속에 그 생각 프로세스대로 알고리즘을 풀어나갈 수 있냐를 보거든요. 근데 시간 복잡도가 너무 좀 높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라리 그런 걱정 자체를 안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루프 2개, 3개 돌려도 아무 말 안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프로세스를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그리고 합격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일단 문제를 봤었을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끝까지 풀을 수 있는 능력을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좀 익숙해지면 계속 말하면서 풀어나가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또 익숙해지면 알고리즘에 대한 패턴들이 있거든요. 어떤 특정 상황에 대해서 최적화해서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마지막에 좀 권장 드리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활발하게 사용했던 리소스 2개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리코드, 그 중에서도 리코드 블라인드 75문제가 있는데, 요게 해외 취업할 때 코딩 인터뷰에서 가장 많이 나온 내용들 모아놓은 애들이거든요. 저는 요거를 똑같은 문제를 한번 4-5번씩 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것도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리코드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로드맵으로 리코드에 많이 나오는 문제들을 왼쪽 그림처럼 트리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사이트인데, 개인적으로는 요거를 위에서부터 천천히 풀어 나가시면 요런 패턴의 문제들이구나 라는 거를 인터뷰를 받았을 때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인터뷰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저는 인터뷰를 좀 보다 보니까 몇 가지 패턴들이 좀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한 4단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문제를 처음에 받았을 때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본인이 문제 읽어보고 내가 이해한 게 맞냐라고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코딩을 하실 게 아니라 각 단계를 IDE에서 뭐 주석 처리를 해서 표현을 하시는 게 좋아요. 순서대로 단계를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 쉬운 방법으로 문제를 푸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이게 문제를 한번 풀어버리면, 그냥 먼저 최적화를 해서 풀어버리면 나중에 돌아올 수가 없어요. 틀렸을 때. 근데 쉽게 풀어버리면 나중에 최적화를 했을 때 돌아올 어떤 보험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느리지만 브루트포스로 먼저 풀어보시고 최적화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보통은 최적화 안 해도 생각 프로세스만 잘 전달하면 합격 충분히 해주시더라고요. 위에 이제 링크가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알고리즘 인터뷰를 진행한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링크를 달아놨고요. 그럼 이제 코딩 인터뷰 어떻게 연습해야 되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풋, 아웃풋, 리뷰 요거를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근데 인풋은 뭘로 하냐? 코드 로드맵을 만드신 분인데, 이분이 그 전 구글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개발 일을 하셨던 분이고, 자기 사이트에 리코드 해설 영상이 엄청 많으세요. 이분이 하시는 거를 보고 사용하는 단어나 문장이라든가 표현 같은 거를 조금 숙지를 하시고,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녹음을 해보고 아웃풋을 끊임없이 만들어 보시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웃풋을 통해서 챗GPT 스크립트 교정해서 다시 개선하고 다시 아웃풋 만들고, 이거를 한 문제당 몇 번씩 반복하면 실제 인터뷰할 때 좀 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스템 디자인인데요. 시스템 디자인 학습할 때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스템 디자인 그 인터뷰를 진행을 하면 이제 화이트보드에다가 뭐 작은 이커머스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고 밑에 요구사항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요것들을 보시고 여러 번 확인하시는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작은 규모인데 1인 개발자인가요? 몇 명 규모인가요? 뭐 트래픽이 어느 정도 있나요? 비용은 어느 정도 쓰이나요? 이런 식으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제 시스템 디자인을 할 때 각 컴포넌트에 대해서 트레이드 오프를 어필하시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큐다, 큐를 쓴다고 했을 때 카프카를 쓸 건지 메시지 큐를 쓸 건지 정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장단점이라든가 트레이드 오프를 설명을 하시고,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내가 큐에 대해서는 카프카를 쓰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 끊임없이 말하시는 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료 같은 경우는 저는 가상 면접 사례로 배우는 대규모 시스템 설계 기초, 왼쪽에 보이는 책인데, 저는 요거를 몇 회독 했었어요. 개인적으로 정리가 잘 된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영상이나 영어로 된 게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데미 마스터 시스템 디자인이라고 링크 걸어놨는데, 요거를 뭐 몇 회독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한 8시간 되는 짧은 강의거든요. 부담 없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시스템 디자인을 인터뷰를 진행했을 때 어떤 단계를 해야 되냐, 저는 패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를 확실하게 이해하는 거, 문제를 읽어보고 내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검증을 해보시고, 두 번째는 요구사항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해보시는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트래픽이나 뭐 비용이나
뭐 규모나 이런 것들을 계속 질문을 해보시고 그게 확실히 이해가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크게 거시적인 디자인을 먼저 해보세요. 예를 들면 3티어 디자인, 뭐 웹이나 와스랑 DB 붙은 것부터 시작해서 메시지 큐를 달고 비동기로 처리하고 이런 것들을 먼저 해보신 다음에 다 작성된 거시적인 디자인에 대한 컴포넌트를 여러분들이 트레이드 오프에 대한 설명을 하나하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프카냐 뭐 메시지 큐냐 했었을 때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 얘기하시고 마지막에 다 된 것 같은데 더 개선할 점 없어? 라고 본인이 먼저 물어보시고 개선점 있으면 먼저 어필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 단계를 거치다 보면 거의 1시간 정도 흘러가거든요. 딱 시간에 맞춰서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에 링크도 달아놨는데 이런 구조대로 인터뷰를 진행을 하시거든요. 참고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디자인은 똑같습니다. 인풋, 아웃풋, 리뷰 과정으로 하시면 되고 인풋은 다른 사람이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익스포넌트 인터뷰 프랩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목 인터뷰 해놓은 영상들이 있는데 요거를 보시고 표현이라던가 단어 같은 거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시스템 디자인 강의를 영어로 들으시는 거를 추천을 해요. 영어로 인풋이 없으면 영어로 아웃풋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웃풋도 똑같이 시스템 디자인을 혼자 영어로 녹음해 보시고 스크립트 교정해서 몇 번씩 반복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 번 반복하면 되게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인터뷰를 어떻게 준비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었고 마지막으로 시작하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들은 마인셋이라고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준비하고 시작을 할 게 아니라 시작을 하고 준비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준비하고 시작을 하면 뭘 준비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이제 시작하면서 깨져 보다 보면 이게 필요하다는 거를 깨닫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모멘텀 삼아서 계속 진행을 할 수 있고 저도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마지막에는 항상 시작하고 준비해 보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걱정이 되게 많아요. 걱정보다는 실행을 해보셔서 깨져보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라는 피드백을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실행을 함에 있어서도 너무 큰 부담스러운 실행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잘게 쪼개서 가장 하기 쉬운 실행 단계를 찾아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로는 감정보다는 시스템을 우선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너무 피곤해 혹은 인터뷰 했는데 떨어졌어 그러고 한 며칠 쉬어야지 이게 아니라 인터뷰 떨어지고 뭐 기분도 안 좋지만 오늘 이력서 제출하는 날이니까 이력서를 제출해야지 감정을 배제하고 그냥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이는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그 해외 취업 자체가 좀 장기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해외 시장 상황도 중요하고 그 직무에 맞는 포지션도 열려야 되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어떤 동기부여에 의해서 만들어진 실행은 하다가 많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동기부여보다는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포기만 안 하면 언젠가는 돼요. 어느 정도 운이 작용하지만 본인들에게 운이 왔을 때 그거를 쟁취할 수 있는 실력을 평소에 꾸준히 기계적으로 갈고 닦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몇 년 동안 미루고 포기하거나 후회하기보다는 그냥 인터뷰에서 한 10번 정도 민망하면 결국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를 가지실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무리하겠고요. 네,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제 가정이 있는데 네네. 혼자 가기에는 부담스러워 가지고 제가 오퍼를 받으면 집사람도 이제 취업 비자나 아니면 이제 둘이 살 수 있는 렌트하우스 같은 게 나오는지 또 저는 취업해도 남편분은 해외에서 다시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거를 회사에서 지원하는 제도,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 등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일단 렌트 같은 경우는 회사가 만약에 리로케이션이라고 비행기 값이나 뭐 집을 찾아두는 거를 지원한다고 하면은 네, 일단 방은 구해줘요. 규모는 에이전시마다 다른데 뭐 리스트를 몇 개 보여주는 에이전시도 있고 그냥 뭐 링크만 달랑 보내주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초반에 살 집은 구할 수 있다. 그거에 대한 규모는
확실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왜냐면 여기 집 구하기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일단 당장 와서 구할 집은 찾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가족이 오면 가족에 대한 비자도 같이 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회사 입사할 때도 뭐 가족 있냐 물어보고 배우자 비자도 같이 발급을 해주는데 그거를 통해서 취업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회사에서 배우자 직업 필요한데 지원해줄게 이런 거는 딱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직종이면은 배우자도 오퍼를 주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희 회사는 아직 들어본 적은 없는데 주변에 물어보고 한번 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은비님 말씀하시죠. 다름이 아니라 이제 스터디 공고를 확인해봤을 때 시스템 디자인에 관한 내용이 있던데 네. 이제 개발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백엔드 멘티였거든요. 근데 보통 시스템 디자인은 이제 국내에서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인 분들한테 인터뷰 항목으로서 들어가는 항목이잖아요. 해외 취업을 목표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한국에서 얼마나 연차를 쌓았는지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시스템 디자인 인터뷰가 진행이 되는 걸까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시스템 디자인 대신 전문 분야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백엔드라면 뭐 CS에 대한 얘기라던가 알고리즘이라던가 뭐 흔히 한국에서 하는 직무 인터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적어도 2년 차 정도의 경력은 쌓고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것을 권장하시는 것일까요? 조금 권장하기는 해요. 왜냐면 이제 시장 자체에서는 바로 당장 일할 사람들을 요구를 하고 있고 막 신입을 뽑는다는 개념 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좀 경력이 있으면 유리하다 정도의 말씀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회사에 보면은 신입인데 뽑히시는 분들도 되게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확률만 조금 적을 뿐이지 아예 없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시스템 디자인 관련해서는 알아놓으면 좋지만 사실 시스템 디자인을 잘 알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것들을 보면서 배워가는 게 좀 더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게 안 되더라도 만약에 스스로 독학으로 시스템 디자인을 공부한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 플러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흔히 기술 질문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터디는 만약에 오시면은 시스템 디자인 대신 기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는. 이해했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혜진님 답변을 드리면, 네, 한국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랑 똑같아요. 똑같지만 인터뷰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접근 방식이 다른 거죠. 학습 방식이 좀 다르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인터뷰는 프로세스 자체는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인터뷰는 전부 비대면이고요. 뭐 아마존이라든가 정말 큰 회사는 마지막에 한번 와서 비행기표 끊어주면서 한번 보자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저는 다 비대면으로 했었습니다. 저는 준비를 시작한 거는 개발자 시작할 때부터 준비를 했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전체 준비 기간은 5년이 되겠네요. 제 연차가 5년이니까. 근데 실제로 준비했던 거는 6개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발 커리어를 처음 시작하고 바로 해외 취업을 못하겠다라고 느낀 거는 신입을 안 뽑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5년 차까지 준비하고 해외 취업을 준비해야지라고 했었는데 저는 좀 이게 오류였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6개월만 준비해서도 합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실제로 5년까지 준비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핏을 맞추는 면접은 따로는 없는 것 같아요. 인터뷰를 하다 보면 핏이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알고리즘이나 시스템 디자인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잖아요.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 팀은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라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게 저랑 맞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지 따로 뭐 컬처핏이 있다 이런 거는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소득은 독일은 연봉 밴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 6만 유로에서 뭐 9만 유로 제 연차에 봤었을 때 그 안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 정도 범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세금 빠져나가고 집값, 네, 그 두 개가 크게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IT 업계가 연봉이 정말 높거든요. 8만 유로, 9만 유로 받는 사람들은 뭐 다른 직종 사람들에 대해서 한 두세 배 정도 돼요. 근데 세금을 예를 들어 한 38% 떼고 집을 좀 싼 데 구했다라고 하면은 확실히 한국보다는 돈을 몇 배는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저 같은 경우도 순수 월급만 따지면 한국보다 훨씬 많이 받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블루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게 21개월 동안 거주하고 있으면 21개월 거주 플러스 B1 독일어 자격증을 따면 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년도 안 돼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어서 저는 그게 좀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지원을 하는데 내가 스택이 안 맞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자바 개발자인데 뭐 노드를 뽑는다, 아니면 노드 개발자인데 자바를 뽑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시고 일단 지원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제가 백엔드 개발자로 지원을 했는데 지금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하고 있거든요. 사용하는 스택도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한 뭐 루비나 데이터브릭스나 뭐 스파크, 스칼라 이런 거 쓰고 있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결국은 시스템 디자인이나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사람이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냐만 되면 그 언어가 뭐가 됐든 간에 저는 회사에서 써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베를린에서 육아하기 정말 좋습니다. 저희 회사에 애기 방도 있고, 그리고 애기 데리고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그리고 여기 애기 돌보는 데도 많고, 주말에 나가보면 놀이터에 애기들이랑 가족들이랑 모여가지고 북적북적 하거든요. 네네. 교육비도 사실 무료니까 여기는. 또 결혼해서 오시면은 세금도 작게 내거든요. 아무튼 가족 단위로 오면 좋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만큼 혜택 같은 게 있나요? 뭐 혜택 모르겠어요. 제가 실질적으로 받는 혜택은 없는 것 같은데 의료보험이 되니까 병원비가 싸다 정도? 근데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해외 개발자의 장점, 저는 장점은 이런 거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국에만 개발을 했었으면 한국 안에서 싸워야 되는데, 이제 해외 개발을 한번 해버리면 굳이 한국 아니더라도 다양한 나라에서 밥벌이를 할 수 있다? 이게 좀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삶에 대한 시각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다른 문화권 사람들이나 문화에 있으면서 배우는 것도 많고, 개인적으로 스스로 성장하는 것도 있고, 그게 자식한테 또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40%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연봉이 한국 돈으로 억 단위가 넘는데, 한국에서 억 단위 넘으면 뭐 그 정도 떼더라고요. 그래서 뭐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40%까지는 아니겠죠. 네. 아무튼 한국이었으면 그 정도 연봉 사실 꿈도 못 꾸죠. 맞습니다. 이게 해외 취업이란 게 해외 생활이 잘 맞으시는 분들은 또 잘 맞으세요. 저도 맞는 편이고, 가족이 좀 더 중요하다거나 혹은 뭐 친구가 중요하신 분들, 뭐 한국의 어떤 좋은 점들 있잖아요. 뭐 맛집이라던가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아까 남겨놓은 링크, 제 이메일이나 뭐 링크드인에 커넥트 요청하셔가지고 언제든지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